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앗쌤이에요. 오늘은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정말 대표적인 양반 소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만중이 유배를 가서 자신이 유배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이제 사실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중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유배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고 뭐 이렇게 힘드셨겠어요. 그런 자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고전 소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설이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작품이죠. 성진이라는 젊은 스님이 초월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세속적인 욕망을 갖다가 육간대사라는 자신의 스승에 의해서 인간계로 내쳐지고, 거기서 자신이 욕망하던 것을 다 이뤘지만 그 자신이 욕망하던 것이 사실은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초월계로 돌아와요. 근데 그 인간계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사실은 꿈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 성장하는, 정신적으로 성숙을 이루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작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성진이라는 초월계의 젊은 스님이 인간계로 환생했을 때 양소유라는 인물로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성진과 양소유는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고, 화몽의 구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양소유와 성진의 관계, 이런 것들이 화몽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쌤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운몽은요, 한글 소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김만중이 국문문학론이라고 얘기하죠. 국문, 한글로 문학을 창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평론서인 서포만필에 그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운몽 또한 당연히 한글 소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어요. 국문본도 있고 한문본도 있는데 어느 게 먼저 창작이 된 건지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운몽은 이거는 정말 한글 소설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좀 그런 걸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한문본과 국문본이 둘 다 있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핵심 정리된 내용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고전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고등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장편이라서 우리가 교과서로는 한 일부분을 배우거든요. 주로 어느 부분 배우냐면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서 성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결말 마무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 장편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특히 이 양소유라는 이 인물로 다시 환생해가지고 성진이 이제 양소유로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8명의 여인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영웅의 일생을 살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엄청 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에서 문제로 출제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EBS에서 구운몽의 어떤 특정 장면을 봤어. 그랬는데 수능에서는 연계 교재다, 연계 작품이다 해서 구운몽의 다른 부분을 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장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몽자료 소설입니다. 몽은 꿈몽자죠. 네, 꿈이라는 세계, 꿈속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몽자료 소설이다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요, 이
양소유라는 꿈속 인물이 현실에서는 성진이라는 불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제자가 살아가는 공간이 초월계예요. 초월계. 그래서 뭐 선녀도 있고 또 무슨 용궁도 나오고 저승의 인물들이 또 왔다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이 인물이 성진이라는 인물이 육간대사라는 자기 스승에게 벌을 받아서 인간계로 내쳐지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환생에서 양소유로서 영웅의 일대기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도 부분마다 굉장히 비중 있게 환상적인 내용들이 등장해요. 양소유가 전쟁에서 뭐 위험을 만났을 때 뭐 초월적인 힘이 개입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상적이고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전기의 기가 기할 기자죠. 그래서 기한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전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운몽은 현실계도 그렇고 꿈속 공간도 그렇고 다시 말하자면 초월계와 인간계가 모두 다 굉장히 환상적인 스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불교적이죠. 네. 이 성진의 꿈속 인물인 양소유의 삶은 유교적이에요. 대단히. 이 입신양명, 입신출세가 유교에서 대단히 양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임금을 보좌하는 거죠. 자기가 관리가 되어서 임금을 보좌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출세해서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 그것이 효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교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양소유의 삶은 대단히 철저하게 유교적인 삶이었다. 유교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각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욕망에 불과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유교가 이렇게 안에 있다면 불교적인 어떤 관점이 그걸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성격은 불교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중국 당나라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배경이 중국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구운막 마찬가지로 중국 당나라 때가 시간적 배경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주의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공간이 중국의 남악 형산 연화봉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초월적 공간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 예를 들어 박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의 지리산 뭐 이런 곳이 초월계로 통하고 있죠. 초월계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한다. 무슨 자기가 뭐 금강산 뭐 또는 지리산 이런 데서 만난 무슨 도사 같은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못 찾아지고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무슨 결계도 쳐져 있고 막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이 속세의 인간들이 함부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인간계랑 분리되어 있지 않고 뭐 인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한 천상이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초월계라는 공간이 설정되는 경우가 고전소설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공간도 중국 남악 형산 연화봉이라는 이 공간도 그런 초월적인 공간이어서 공간의 속성 자체는 굉장히 환상적이죠. 환상적인 공간이고 초월적인 존재들이 사는 공간인데 그리고 여기서 인간계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질 때 그러니까 초월계랑 인간계가 나눠질 때 고전소설에서는 이원론적인 공간 구도가 펼쳐진다. 여러분 텍스트가 있다면 좀 필기하시면 좋겠어요. 이원론적인 공간 구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이원론적 공간은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막혀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통하는 그런 부분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국 남한 형산 연화봉 현실적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성진이가 꿈을 꾸죠. 그때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이 꿈속 공간 또 양소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수가 돼서 돌아다니는 변방지역 이런 곳들이 꿈속의 공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주의하고 가셔야 될 거
구운몽의 현실계는 환상적인 공간이다라는 거, 꿈속 공간이 인간계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점은요, 일반적인 고전소설들의 시점과 같습니다.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어서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있고, 이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고 서술해주는 그런 전지작가 시점입니다. 주제, 꿈을 통해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이야기다. 관련 한자성어로 인생무상이 되겠죠. 인간이 품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다. 왜? 그것이 가변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돈을 예를 들어 로또가 당첨돼서 나한테 10억 20억, 100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는 건 정말 순식간인 거죠.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불이 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100억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100억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막 진짜 인색하게 막 꽁꽁 집안에 숨겨두고 그렇게 나는 진짜 100억을 가진 부자야 이러고 살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인생무상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은요.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몽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환몽의 구조가 몽자류 소설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액자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현실이 있었고 꿈꾸기 전에 현실이 있었고 그리고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꿈을 깨고 난 뒤에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요런 이 현실이 꿈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액자 구조,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격, 기이한 일을 전하는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조선시대 사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된 것이 바로 양소유라는 인물의 삶이죠. 꿈속 세계입니다.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죠. 자, 이 소설의 근원설화, 이 소설의 정말로 이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설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신설화예요. 이 조신설화 공통점을 보면 둘 다 환몽의 구조가 보이는 거죠. 꿈을 통해 인생무상을 깨닫는 이야기예요. 네, 환몽의 구조가 있다. 그리고 인생무상이 주제다. 불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 구운몽의 뿌리가 되는 근원설화, 조신설화의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을 보면 조신의 꿈속은 고통이었어요. 조신도 욕망하던 게 있었거든요. 어떤 김운의 딸이라는 여인을 절에서 봐요. 이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욕망을 하죠. 그 김은의 딸과 혼인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품고 있었는데 김은의 딸이 혼인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젊은 스님이 막 좌절을 해서 막 울면서 부처님 안에서 막 원망을 하죠.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여인을 욕망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김은의 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당신을 보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다. 내가 부모님이 누구누구랑 혼인을 하자 그러는데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이 조신이 그 김은의 딸과 도망을 가죠. 그래서 사는데 김은의 딸이 가지고 왔던 폐물 그런 거 맨 처음에는 팔아서 쓰고 이랬는데 살면 살수록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자신들이 낳았던 아이들 그 가난 속에서 키우다가 개에 물려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으로 점철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김은의 딸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너무나 불행이다. 차라리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헤어지자. 근데 조신이 흔쾌하게 그래 좋다. 헤어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헤어져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욕망하던 것을 이뤘지만 결국 그 이후의 삶은 꿈속의 삶이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거. 그게 이제 조신설화의 특징이라면 성진의 꿈속 양소유의 삶은 그야말로 해피해피해요. 성진이 욕망하던 8명의 여인 팔선녀가 이 양소유가 이제 성진이 꿈을 꾸는 순간 팔선녀들도 모두 동일한 꿈을 꾸죠. 그래서 인간계로 모두 들어와서 차례차례 양소유를 만나요. 그래서 차례차례 두 부인, 2명의 부인, 이제 공주 2명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부인이 2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여인은 첩으로 두고 두 부인 6첩을 두고 모든 본인이 욕망하던 모든 출세의 끝까지 임금이 너무너무 귀히 여기는 신하가 돼요. 그리고 이 양소유가 자기가 이제 지치고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궁에서 물러나서 이제 자연에 응거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랬을 때 임금이 이 양소유를 위해서 취미궁이라는 막 그 황금으로 막 조각이 된 그런 궁궐을 지어줄 정도로 정말 부귀영화의 극한까지 가는 그런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꿈속 공간이 불행이냐 행복이냐 이런 차이점을 조신설화와 구운몽이 보여주게 되죠. 네, 정리되셨습니까? 공통점, 차이점 정리해놓고 가시고요. 문학사적으로는 몽자류 소설의 효시라는 건 여러분 처음이라는 뜻이죠. 구운몽이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어서 후대에 뭐 옥연몽, 옥루몽 이런 몽자류 소설들이 뒤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고 환몽의 구조, 인생무상이라는 주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죠. 구운몽의 환몽구조 좀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환몽구조라는 것은 꿈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되 그것이 환상적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꿈의 구조다라는 얘기죠. 이 구조는 꿈 이전의 현실, 꿈, 그리고 꿈 이후의 현실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삶이란 허망하다라는 그 주제의식이 강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요거를 구운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꿈꾸기 전에 성진이란 인물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계율을 어기고 벌을 받는 성진이 꿈꾸기 전의 모습으로 보여요. 이 성진이 육관대사가 스승이거든요. 근데 육관대사는 서역, 인도에서 온 스님이고 굉장히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리고 성진은 그 육관대사의 수제자였어요. 정말로 육관대사가 소중히 키우고 자기의 법통을 전수해줄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인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수제자였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용궁으로 심부름을 보내죠. 성진이가 용궁으로 갔는데 잠시만요. 용궁에 갔는데 이 용왕이 성진이 너무너무 좋고 막 반갑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궁에서 술을 권하죠. 근데 여러분 그 스님이 술 마시면 될까 안 될까?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성진이가 처음에는 나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이거는 인간 세계의 술이랑 차원이 달라. 이거 용궁에서의 술이잖아. 인간 세상에서의 술은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머리를 막 흐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이러는 게 술의 기능인데 용궁에서의 술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괜찮으니까 마셔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성진이가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처음 술을 마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나와요. 근데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금기를 어긴 거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게 자기 얼굴이 자꾸 달아오르니까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스승님이 보시면 꾸짖으실 텐데 자기 잘못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해서 이제 내과에 가서 막 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너무너무
유혹적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글쎄 모르겠어요. 술을 안 마셨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술을 마셨잖아요. 술을 마신 상태로 이렇게 약간 마음이 달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꽃향기 같은 그런 향기가 오니까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지? 이러고 향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육감대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온 8명의 선녀들, 위부인이라는 선녀 밑에 있는 8명의 선녀들이 이렇게 돌다리에서 노닥노닥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성진이가 탁 가가지고 여기 다리인데 여기 다리를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팔선녀는 싫은데 내가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말장난들이 오고 간 거죠. 말장난들이 오고 가고 성진이가 막 호기롭게 자기 도술도 막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팔선녀가 이제 그 성진이가 복사꽃으로 만들어준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돌다리가 비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성진이 마음이 너무 떨린 거지. 너무너무 떨린 거죠. 이 팔선녀, 이 8명의 너무 아리따운 여인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마음속에 막 벌렁벌렁 두근두근 막 이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저녁이 돼가지고 향로의 불을 이렇게 펴놓고 이제 연불을 외우려고 이렇게 자리에 포단 위에 방석 위에 앉았는데 생각이 막 너무 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출장 입상, 나아가서 장수가 되고 입상, 들어와서는 재상으로 임금을 보필하고 그리고 여인들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삶을 호기롭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내 삶은 이 불가에서의 내 도를 닦아가는 삶은 너무나 적막하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욕망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얼른 막 자기 머리를 쥐어봐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도를 닦아야 되는 스님이야. 이러고 이제 다시 마음을 탁 가다듬고 이제, 이렇게 연불을 막 외면서 다시 도를 막 닦으려고 하는데, 자기 사제가 부르는 거예요. 스승님이 사형을 오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늦은 밤이었는데 찾아가죠. 무슨 일로 부르시지? 부르는 데를 가서 왜 부르십니까 스승님? 물어봤어요. 근데 육관대사가 등촉을 모두 밝히고 모든 제자들을 모두 모으고 야 성진아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성진이가 저는 죄를 저지른 게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용왕님이 좀 자꾸 이렇게 붙잡으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성진이가 총 3가지의 죄를 지어요. 술 마신 거,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마음을 품은 거,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속에서 일어났던 욕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이런 죄를 짜다닥 지어요. 근데 육관대소 초월적인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진이 용궁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을 해서 성진이 마음속에 욕망을 품었던 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을 너 도저히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냈다가 인간계로 내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디부터냐면 이렇게 안 돼. 나 다시 열심히 돌을 닦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방석에 앉아서 다시 돌을 닦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부터 다시 꿈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고 인간계에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게 다 사실은 꿈속 공간. 꿈이 시작이 됐던 거죠. 자, 어쨌든 꿈꾸기 전에 성진이라는 이 인물의 상태는 어땠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뭔가 계속 결여를 느끼는 상태. 욕망을 한다는 건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결여 상태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네. 그리고 자, 인간계로 내쳐져서 꿈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양소유로 바뀌었어요. 양씨 집안의 소유, 논유자거든요.
작을 소자고 작게 노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 태어나고요. 함께 환생을 해요. 팔선녀들이. 그리고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죠.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고 승상이 되고 꿈꾸기 전에 욕망하던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요. 입신출세, 유교적인 삶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선생님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취미궁이라고 임금이 지어준 궁궐에서 막 진짜 산의 진미를 매일매일 먹고 막 8명의 여인들이 옆에서 야, 이 8명의 여인들은 또 투기 이런 거 절대 안 해. 8명이 한 형제야. 그래서 진짜 한 마음으로 다 낭군을 보필하는 아리따운 여인들 옆에서 막 음악에다가 뭐 너무너무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이 여인들이 죽으면,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먼지처럼 사라질 텐데,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 즈음에 꿈을 꾸면 이 양소유가 꿈을 꾸는 거예요. 양소유가 꿈을 꾸면 항상 꿈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작은 암자 속에 이렇게 방석이 있고 그 위에서 계속 연불 외우고 막 돌을 닦고 이러는 불돌을 닦는 제자로서의 삶이 자꾸자꾸 꿈속에서 보이는 양소유의 꿈속에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소유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아마 전생에 불가랑 무슨 인연이 있었나 보다. 근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어떤 진리, 불생불멸할 어떤 도.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사라지는데 정신적인 가치라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할 도를 한번쯤 찾아가 보자. 근데 내가 아무래도 꿈을 자꾸 보니까 불가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제자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려면은 8명의 부인을 버리고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좀 우울해 있는 거죠. 그래갖고 뭐 퉁소를 불었는데 퉁소 소리가 너무너무 슬프게 들린 거예요. 근데 이 8명의 부인들이 막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뭔가 번민이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양소유에게 왜 이렇게 슬픈 퉁소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양소유가 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불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네들을 떠나야 돼서 내가 이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번민 때문에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8명의 여인들이 또 이게 팔선녀잖아 전생이. 이게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양소유가 그 말을 하자마자 막 브라보 브라보 막 이러는 거야.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부귀한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불도를 닦겠다. 불생불멸할 도, 영원한 도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시겠다 하니 정말로 우리 남편 최고! 이별 좋아! 기다리겠어. 당신이 불도를 닦아가지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우리도 같이 구원해줘. 우리는 그러면 돼. 우리는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9명이 이제 파티가 일어난 거예요. 막 이별주를 마시면서 막 해피하게 이별을 준비해요. 그러고 있을 때 호승이 나타나죠. 호승은 오랑캐 호자예요. 서역의 스님입니다. 서역의 스님.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꿈속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꿈꾸기 전에 성진의 스승이 육관대사였죠. 그 육관대사가 어디서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서역에서 오신 분이라 그랬죠. 인도에서. 그러면 이 꿈속에 나타난 양소유라는 삶 속에 나타난 양소유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이제 이별하려고 하려는 그 즈음에 나타난 호승. 네, 오랑캐 스님, 서역의 스님은 누구였을까요? 네, 육관대사예요. 육관대사. 이 육관대사가 성진의 꿈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성진이 이제
꿈에서 깰 때가 됐거든요. 양소유가 지금 뭘 깨달았어요? 인생 무상을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간대사가 성진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꿈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호숭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양소유가 자기 스승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네, 이 환문구조의 특징이에요. 환문구조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인물이 현실의 인물이 꿈속으로 들어올 때 자기 자아가 사라져요. 자기 자아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진이 양소유란 인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소유가 이 성진의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네. 이 꿈속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양소유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스승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성진이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억이 없는 양소유와 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육간대사, 호승의 모습으로 와 있는 육간대사 간의 대화가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육간대사는 계속해서 꿈에서 깨라. 너 이제 깰 때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양소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알고 있다 그러는데 나 당신은 잘 모르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요. 그 부분이 여러분 교과서 본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부분에서는 자 호숭이라는 표현, 뭐 노승이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육간대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또 양소유, 양태사, 양승상, 양장원. 자, 양씨라는 성이 붙어 있고 뒤에 태사, 승상, 장원 이런 건 모두 다 벼슬과 관련된 명칭이거든요. 이런 표현들로 이름이 싹 바뀌는데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잡고 가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선생님이 텍스트 파일을 씨알학당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 본문을 다 섬세하게 다 정리해 놨으니까 누가 누구를 일컫는 표현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호승을 만나고 호승에게 제발 제가 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양소유가 그렇게 빌죠. 그렇게 빌었더니 호승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 돌지팡이를 땅땅땅 두드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개가 쫙 굉장히 정기적인 장면이죠. 또 안개가 쫙 구름과 안개가 쫙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소유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당신 무슨 요술을 부리는 거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싹 거치는데 봤더니 자기가 있었던 누가 양소유로서 입고 있었던 이 엄청나게 화려했던 비단 옷 이런 거 싹 사라졌고 8명의 부인들도 다 사라졌고 자기가 암자 중에 있는 암자의 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가칠가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들 보면 아침에 이렇게 수염 깎고 나면 저녁 무렵 되면 가칠가칠해지잖아요. 한 12시간 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이 스님인 이분도 이 사람도 이렇게 머리가 가칠가칠했다라는 건 깎고 나서 한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사실은 성진이라는 불제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꿈에서 깨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에게 찾아가요. 스승에게 찾아가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은 거는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은 거는 아니어서 스승이 에게 가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죄를 다 고백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어서 제가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됐었는데 그런데 스승님께서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저를 인간 세상에 보내가지고 막 한 60년, 70년 고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룻밤 꿈만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육간대사가 너 아직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진이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성진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구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인간 세상과 꿈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 세상은,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전달하고 싶었던 주제는 뭐였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건 그냥 꿈과 같이 헛된 거야. 그러니까 인생과 꿈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인생과 꿈은 구별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성진이는 꿈에서 깨고 나서도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과 꿈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간대사가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진에게 이제 내 구절의 진언, 불교의 경전이죠. 그 경전을 이렇게 암송을 해줘요.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성진이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인간 세상이랑 꿈을 구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간 삶이 꿈이고 삶과 죽음, 꿈과 현실, 뭐 이렇게 현실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구별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의미한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완벽한 깨달음에 이른 성진에게 육간대사가 자기 불법, 이 법통을 이렇게 전승해주고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팔선녀들도 이제 와서 다 스님들이 되거든요. 다들 깨달아요. 깨닫고 그 이제 성진이 법통을 점수받아서 초월계를 그 불교의 그 불가를 다스리는 그런 큰 스승이 되고 극락왕생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 단계에 이르는 인물의 상태는 이제 성숙한 상태. 인생무상이라는 그 불교의 공사상을 완벽하게 깨닫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내적인 갈등이 전혀 없는 충족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환몽의 구조다. 선생님이 이 환몽 구조에 맞춰서 구운몽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꿈꾸기 전에 미성숙 결여 상태, 꿈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자아로 전혀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서 평생을 살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깨달음의 상태, 성숙의 상태, 충족의 상태로 주인공의 상태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제목의 의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구운몽 9구자입니다. 그래서 요 9구자는요. 인물을 의미해요. 인물의 숫자, 성진과 팔선녀가 현실계에서의 인물이라고 얘기한다면 꿈속에서는 양소유와 8명의 아내가 되겠죠. 요 9명의 인물 수를 이야기하는 게 구라는 거고요. 구름 운자입니다. 운은 그래서 주제를 말해요. 덧없는 인생. 하늘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 처럼 세상일이 참 세상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덧없다라는 인생무상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게 구운몽의 운이다. 라는 얘기고요. 몽은 여러분 꿈몽자인 거 아시죠? 꿈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몽은 환몽의 구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환몽 구조. 자, 그러니까 구운몽 다시 정리하자면 인물의 숫자, 주제의식, 구조 요 세 가지를 일컫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한자 성어 인생무상, 일장춘몽, 남가일몽, 노생지몽, 한단지몽, 영취임, 일취지몽, 수류운공 인생이 한바탕의 쿰처럼 덧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 성어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몽자료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 그러니까 몽자료 소설? 몽유롭게는 아직 못 찍었구나 영상을. 몽자료 소설과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요 한자 성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사가 어떤 고사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몽자료 소설을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자 성어들 뿐만 아니라 몽자료 소설에 있는 환몽의 구조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 이런 거 거기 다 정리해 놨으니까 거기서 정리하고
반드시 그렇게 정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되는 한자성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장주지몽, 호접지몽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장주지몽, 장자의 꿈, 호접지몽, 나비의 꿈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훨훨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깼죠. 깼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비몽사몽일 때 좀 있지 않아요? 이게 꿈속인지 이게 실제인지 막 이런 게 잘 이렇게 헷갈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자도 이렇게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자가 호접 나비인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꿈을 꿨던 건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인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구별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이 고사를 접한 뒤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사실은 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적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선생님 그냥 좀 이렇게 무슨 외국 영화인데 그냥 무심결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한 몇 년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튼 지금 우리랑 똑같은 그런 일상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에피소드 중간중간 갑자기 화면이 찌지직 하면서 약간 흐릿해지기도 하고 뭐 꺼졌다 사라지기도 하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상하다? 저게 뭐지? 뭐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가다 갑자기 화면이 딱 꺼져요. 화면이 딱 꺼졌다 까맣게 됐다가 확 밝혀졌는데 미래사회예요. 한 뭐 2100년, 2500년 뭐 이런 미래사회인데 디스토피아. 우리 암흑의 미래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폐허가 있고 막 되게 막 까맣고 그런데 꿈을 파는 기계 그 가게가 있는 거. 꿈을 파는 가게. 꿈을 파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한 남자가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뭐 학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아이도 키우고 그랬던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그 미래의 암흑사회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미래의 암흑사회에서 꿈을 파는 가게에서 어떤 남자가 정말로 너무너무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남자가 돈을 내고 그 꿈을 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앞에 있던 그 현실이 모두 다 사실은 꿈이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것도 혹시 내가 미래의 그런 이 사람처럼 막 미래의 그 암흑사회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사실은 꿈속 세계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이게 꿈일 수도 있지 않아요? 어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구별이 한 거죠. 삶과 죽음, 꿈과 현실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이게 꿈이야 라고 인지하고 꾸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죠. 가끔씩 꿈이야 빨리 깼으면 좋겠어 뭐 이럴 때가 있긴 한데 그 대부분 선생님은 꿈을 꾸게 되면 이게 꿈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장주지몽, 호족지몽이라는 이 고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선생님 그랬죠. 성진이가 꿈을 깨고 나서 스승에게 가서 인간 세상에 환생할 것을 꿈을 통해 하룻밤 꿈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육관대사가 던지는 말이에요. 네가 하룻밤 꿈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인간 세계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 나오는 한자 성어가 장주지몽, 호접지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 놓는 거, 뭐 환상과 현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상과 현실, 삶과 죽음,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아주 심오한 철학적 깨달음이죠. 그걸 전달하고 있는 게 이제 장주지몽, 호접지몽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 구운몽 전체에서는 요 장주지몽, 호접지몽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인생무상이라는 한자 성어예요. 그래서 몽자류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자, 마무리입니다. 몽중몽, 꿈속 꿈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꿈속 꿈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장 겉에 이 핑크색이 주인공인 성진의 삶이에요. 현실계고요.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여기가 초월계, 천상계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이제 젊은 스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 죄를 짓고 인간계로 내쳐지잖아요. 인간계부터는 꿈속 공간이 시작이 됐죠. 중간 하얀색 박스죠. 성진의 꿈이고요. 이건 양소유로서의 삶이에요. 꿈속 공간이고 그런데 양소유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 또 뭐하죠? 인간이니까 또 꿈을 꾸겠죠. 그래서 몽중몽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안에 있는 작은 박스. 꿈속 꿈, 몽중몽인데 이건 양소유의 꿈이에요. 양소유가 뭐 전쟁을 치르다가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분 교과서 본문에 굉장히 많은 그 결말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요. 양소유가 꿈을 꿀 때 다시 말해 몽중몽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공간이 천상계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뭐가 속이고 뭐가 겉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꿈속 꿈의 공간은 천상계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네. 몽중몽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양소유가 꿈속에서 어디로 간다? 천상계로 가서 남악형산 연화봉에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엄청나게 이게 이 불법이 도술이 막 높은 그런 노화상을 만나서 노스님을 만나서 막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 화상이랑 만나서 막 인사도 하고 양소유로서 만나요. 양소유로서. 그 천상계의 자기 스승을 만나는 건데 알아보지 못하죠. 몽중몽 속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막 천상계, 용궁에 가서 막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꿈속 꿈의 내용은 천상계로 공간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봅시다. 고전소설로서 구운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들이요 제자가인이에요.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가 아리따운 남녀를 제자가인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영웅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죠. 구운몽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자가인이 주인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제자가인 무슨 뜻이다?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가 아리답다라는 뜻입니다. 사건 전개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 다른 말로 하면 정기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현실적, 환상적, 정기적, 초현실적 다 똑같은 말이야. 뭔가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뭔가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사건 전개가 굉장히 우연적이에요. 성진이가 왜 술을 마신 그날 마침 8명의 여인을 만나요? 우연적이죠. 양소유가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마침 호승이 등장하죠. 우연적이죠.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특징입니다. 자, 고전소설 사건 전개상의 특징 2가지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 뭐다? 정기적이다. 두 번째 뭐다? 우연적이다. 정기적, 우연적 이 2가지 사건 전개상의 특징이 구운몽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배경, 중국과 우리나라 둘 다인데요. 구운몽은 중국이죠. 배경이. 선생님이 고전소설 이렇게 보면 글쎄 한 80%, 90%? 80% 정도? 중국이 배경인 것 같아요. 한 10%, 20% 정도 우리나라가 배경이고요. 주제에
고전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인 거 아시죠?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벌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해피엔딩이 결말이다. 행복한 결말. 이게 주제의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죠. 구운몽에서는 권선징악은 주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해피엔딩만 주제로 나타나게 되죠. 네, 구성 확인하실게요. 고전소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의 일생이 전개되는 일대기적인 구성을 취하게 된다. 구운몽, 작품 전체는 액자, 환몽 구조이고 그 꿈속 공간, 양소유의 삶은 일대기적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순행적 구성이다. 순행적 구성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시간, 흐름, 사건이 일어난 시간 흐름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 순행적, 순차적, 추보식 구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시점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구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운몽이라는 작품 너무 긴 장편인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만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고요.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시아락당 그 카페에는 그 결말 부분, 마무리 부분 텍스트, 정확하게는 천재정 교과서죠. 천재정 문학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다 세부적으로 정리한 파일을 여기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 암기하시고 그리고 주관식 테스트를 좀 치러보시면서 작품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고 가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고전소설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